이번 분석을 시작하기에 앞서 투자 판단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을 명확히 말씀드립니다. 저희는 단순 참고용 정보나 분석을 제공할 뿐 특정 종목이나 섹터에 대해 매수나 매도를 절대 추천하는 것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더 딥다이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저희는요, AI 시대의 가장 뜨거운 엔진룸, 그 심장부에서 정말 격렬하게 맥동하고 있는 기업이죠. 바로 코어위브, 티커는 CRWV에 대해 아주 깊이 파고들어 보려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AI 혁명의 혈액이 데이터라고 한다면 그 혈액을 온몸으로 펌트질하는 심장이 바로 GPU인데요. 코어위브는 그 심장이 가장 강력하게 뛸 수 있도록 최적의 환경을 만들어주는 그런 회사라고 할 수 있겠네요. 아주 정확한 비유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의 미션은 분명합니다.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자료들을 바탕으로 코어위브가 도대체 어떤 일을 하는지, 왜 이렇게 시장의 모든 조명을 한 몸에 받고 있는지, 그리고 이 눈부신 성장의 그림자는 없는지, 그 잠재력과 리스크의 속살까지 한번 샅샅이 들여다보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분석은 코어위브를 그냥 단순히 요즘 잘 나가는 기술주 이 정도로 보고 넘어가지 않을 겁니다. 산업 전체를 조망하는 거시적인 렌즈, 그리고 기업의 재무 상태를 아주 깊게 파고드는 현미경, 또 미래 전략을 내다보는 망원경까지 이 세 가지 도구를 모두 사용해서 코어위브라는 기업을 한번 입체적으로 재구성해 볼 겁니다. 와, 정말 기대되네요. 네, AI라는 이 거대한 파도 위에서 가장 아슬아슬하면서도 또 가장 화려하게 서핑을 즐기는 이 선수의 진짜 실력을 가늠해보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죠. 가장 근본적인 질문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코어위브의 정체성. 자료에 보면 AI 특화 클라우드 인프라 제공업체라고 딱 되어 있는데 이게 우리가 흔히 아는 아마존 AWS나 마이크로소프트 어주어랑은 뭐가 다른 건지 사실 확 와닿지가 않거든요. 그렇죠. 비슷해 보이죠? 네. 특히 CEO가 직접 자사를 특수 차량이라고 하고 기존 클라우드를 미니밴에 비유한 점이 아주 재밌더라고요. 바로 그 비유가 사실상 코어위브의 사업 모델 전부를 설명하는 핵심 키워드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미니밴은 아이들 학교 데려다주고 주말에 장도 보고 가끔 이사할 때 짐도 나르고 굉장히 다목적이잖아요. 네, 그렇죠. 뭐든 할 수 있죠. 이게 바로 AWS나 어주어 같은 범용 클라우드입니다. 데이터베이스, 스토리지, 웹호스팅, 정말 온갖 서비스를 다 제공하죠. 그런데 코어위브는 완전히 다릅니다. 이들은 오직 F1 그랑프리에서 0.001초를 다투기 위해 태어난 레이싱 머신, 즉 특수 차량인 셈입니다. 아, 목적 자체가 아예 다르군요. 네, 이들의 유일한 목표는 단 하나. AI 모델을 학습시키고 추론하는 데 필요한 그 초고성능 GPU 컴퓨팅 파워를 세상에서 가장 빠르고 가장 효율적으로 그리고 가장 압도적인 규모로 제공하는 것. 딱 이거 하나입니다. 와, 그래서 업계에서는 이들을 GPU AIaaS, GPU as a Service라고 부르는 거죠. 서비스로서의 GPU. GPU AIS. 그러니까 처음부터 용도 자체가 완전히 다른 거군요. 미니밴한테 레이싱 트랙에서 F1 머신을 이기라고 할 수는 없는 것처럼요. 정확합니다. 그렇다면 이 특수 차량이 질주하는 AI GPU 시장이라는 이 거대한 레이싱 트랙은 지금 어떤 모습인가요? 경쟁 구도가. 보니까 꽤나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것 같습니다. 아주 역동적이고 또 정말 흥미로운 상황입니다. 이 트랙 위에는 크게 세 그룹의 선수들이 뛰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새 그룹이요? 네, 첫 번째 그룹은 이 레이싱 트랙 자체의 소유주이자 모든 차량의 엔진을 독점 공급하는 절대 강자, 바로 엔비디아입니다. 역시 엔비디아가 빠질 수 없죠. 그럼요. 지금 AI 세계의 모든 길은 엔비디아의 GPU로 통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코어웨이브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바로 이 엔비디아의 최신의 엔진, 그러니까 H100이나 GH200 같은 최상급 칩을 누구보다 먼저 그리고 가장 많은 수량으로 확보하는 그 능력에서 나옵니다. 공급망 자체가 경쟁력이군요. 그렇습니다. 심지어 있잖아요. 엔비디아가 코어웨이브에 직접 지분 투자를 했다는 사실. 이건 이 둘의 관계가 단순한 부품 공급사랑 조립사를 넘어선 거의 운명 공동체에 가까운 전략적 파트너십이라는 걸 명확히 보여주죠. 엔진 제조사랑 거의 한 팀이다. 이건 정말 막강한 이점이겠는데요. 그럼 말씀하신 다른 거인들도 그 엔진을 원할 텐데 이들과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경쟁자이면서 동시에 고객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그게 바로 두 번째 그룹, 거인들, 즉 범용 하이퍼스케일러들의 딜레마입니다. 아마존의 AWS, 마이크로소프트의 애주어, 구글의 GCP가 바로 여기에 해당되죠. 네네. 이들은 막대한 자본력과 기존 고객 기반을 무기로 이 레이싱 트랙을 장악하려고 하죠. 그런데 여기서 정말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어떤 상황이죠? 이 거대한 미니밴 제조사들조차 엔비디아의 최신 엔진을 제때 그리고 충분히 공급받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잠깐만요. 그건 정말 의외인데요. 세계 최고의 IT 기업 중 하나인 마이크로소프트가 자기네 클라우드인 애저를 두고 다른 회사에 돈을 내면서까지 GPU를 빌려 쓴다고요? 이게 가능한 일인가요? 보통 일이 아니죠. 마이크로소프트가 코어웨이브와 수십억 달러 규모의 계약을 맺고 GPU 자원을 공급받는다는 사실은요, 현재 AI 시장의 수요가 공급을 얼마나 압도적으로 초월했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극적인 증거입니다. 와, 거인들조차도 자신들의 수요를 감당하지 못해서 가장 빠른 특수 차량을 가진 코어웨이브의 트랙을 빌려서 타야 하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렇군요. 상황이 정말 명확하게 이해가 되네요. 마지막 세 번째 그룹은 도전자들이라고 하셨죠? 네, 마지막 그룹은 자체 엔진을 개발하려는 도전자들입니다. 구글의 TPU, AWS의 트레이니엄, 마이크로소프트의 마야 같은 자체 개발 칩들이 여기에 속하죠. 아, 엔비디아 의존도를 낮추려는 움직임이군요. 맞습니다. 장기적으로 엔비디아라는 절대 강자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려는 정말 필사적인 노력입니다. 하지만 이건 정말 험난한 길이에요. 왜냐하면 엔비디아의 진짜 해자, 그 강력한 방어벽은 GPU 하드웨어로뿐만 아니라 쿠다라는 강력한 소프트웨어 생태계에 있거든요. 아, 쿠다. 개발자들은 다 알죠. 네, 전 세계 AI 개발자 대부분이 바로 이 쿠다 위에서 코드를 짜고 모델을 개발합니다. 이 생태계를 하루아침에 바꾸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코어웨이브는 쿠다 생태계의 가장 큰 수혜자 중 하나로 자리매김하게 되는 거고요. 와, 이제 구도가 정말 명확하게 그려지네요.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코어웨이브의 생존 전략은 엔진 제조사인 엔비디아와 독점 계약을 맺고 가장 빠른 레이싱카를 만들어서 미니밴만 가진 거인들한테 트랙을 빌려주는 그런 비즈니스라고 할 수 있겠군요. 완벽한 요약입니다. 정말 독특한 포지션이네요. 네, 바로 그 독특한 포지셔닝이 코어웨이브의 성장 동력인 거죠. 그렇다면 그 성장 계획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집니다. 자료에 나온 3,001억 달러라는 수주 잔고, 즉 백로그가 눈에 띄는데요. 이건 정말 천문학적인 숫자인데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들어요. AI 기술 발전 속도가 워낙 빠른데 몇 년 전에 맺은 계약이 과연 미래에도 유효할까요? 아주 중요한 지적입니다. 네. 고객사들이 더 좋은 기술이 나오면 계약을 파기하거나 재협상할 위험은 없나요? 3,001억 달러라는 숫자에 현혹되면 안 되죠. 물론 이 계약들은 대부분 단연 계약이고 위약금 조항 같은 게 포함되어 있어서 안정성이 높긴 합니다. 또 GPU 클라우드는 한번 시스템을 구축하면 다른 곳으로 이전하기가 매우 어렵거든요. 그 전환 비용이 높다는 점도 계약 유지에 긍정적으로 작용하죠. 락인 효과가 있군요. 맞습니다. 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기술 변화 리스크는 항상 존재합니다. 그래서 코어웨이브는 이 수주 잔고를 현실 매출로 바꾸기 위해서 그리고 미래의 고객들까지 꽉 붙잡아두기 위해서 아주 공격적인 인프라 확장 전략을 펼치고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 축으로 진행되는데요. 세 가지 축이요. 첫째는 당연하게도 최신 기술을 계속 선점하는 것입니다. 엔비디아의 차세대 칩인 B200, 블랙웰 시리즈를 누구보다 먼저 대량으로 확보하는 거죠.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인피니밴드 같은 초고속 네트워킹 기술에 대한 투자입니다. 인피니밴드요? 그게 왜 그렇게 중요한가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수만 개의 GPU가 각각 아무리 빨라도 서로 대화하는 속도가 느리면 전체 시스템은 그냥 거북이가 되거든요. 인피니밴드는 이 수만 개의 GPU를 마치 하나의 거대한 뇌처럼 정말 지연 시간 없이 동시에 작동하게 만드는 초고속 신경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하드웨어의 최전선을 계속 유지하는 게 첫 번째군요. 그럼 두 번째가 뭔가 핵심일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두 번째 축이 바로 코어웨이브 전략의 백미라고 할 수 있죠. 데이터 센터와 전력 확보를 통한 수직 통합입니다. 수직 통화. 코어웨이브는 단순히 GPU를 빌려주는 임대업에 머무를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최근에
데이터 센터 운영 기업인 코어 사이언티픽을 인수하려고 시도했던 게 대표적인 예죠. 아, 그 뉴스가 있었죠. 네. 비록 인수는 무산되었지만 그들의 야망을 아주 명확하게 보여준 사건이었습니다. 그들은 GPU를 넘어서 그 GPU를 담을 공간, 즉 데이터 센터와 그 공간을 가동시킬 전력까지 직접 통제하겠다는 겁니다. 데이터 센터를 직접 소유한다. 비용이 정말 엄청나지 않나요? GPU 사는 돈도 만만치 않을 텐데 땅 사고 건물 짓고 전력 설비까지 갖추려면 정말 조 단위 돈이 들어갈 것 같은데요. 이건 너무 위험한 베팅 아닌가요? 계속해서 적자가 찍히게 될 겁니다. 하지만 코어위브는요, AI 인프라 경쟁의 다음 전쟁터가 GPU 칩 자체가 아니라 바로 전력과 공간이 될 것이라고 내다본 겁니다. 아, 전쟁터가 바뀐다. 네, 앞으로 AI 데이터 센터는 전기를 먹는 하마가 될 텐데 안정적으로 그리고 저렴하게 전기로 확보하는 능력이 곧 경쟁력이 되는 시대가 온다는 거죠. 지금의 막대한 투자는 미래에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강력한 해자, 즉 진입 장벽을 쌓는 과정이라고 봐야 합니다. 와, 정말 대담한 전략이네요. 요충지를 미리 선점하는군요. 그럼 마지막 세 번째 축은 서비스 확장인가요? AI 모델 학습에서 추론으로 넘어간다는 내용이 있던데요. 네, 바로 서비스 포트폴리오의 확장입니다. 초기 AI 시장은 챗 GPT 같은 거대 모델을 처음부터 만드는 학습 시장이 중심이었어요. 이건 마치 자동차 공장을 짓는 것처럼 한 번에 막대한 자원이 필요하죠. 네, 그렇죠. 하지만 이제는 그렇게 만들어진 모델을 실제 서비스에 적용해서 사용자의 질문에 답을 생성하는 추론 시장이 훨씬 더 커지고 있습니다. 이건 공장에서 매일 자동차를 생산하는 것과 같아서 더 꾸준하고 안정적인 매출이 발생하거든요. 아, 그러니까 학습은 한번 크게, 추론은 계속 꾸준히 일어나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코어위브는 이 추론 시장에 최적화된 서비스를 내놓고 또 쿠버네티스 같은 관리 플랫폼을 고도화해서 고객들이 수만 개의 GPU를 마치 내 컴퓨터처럼 쉽게 쓰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코어위브가 단순 하드웨어 리스 회사가 아닌 진정한 AI 특화 클라우드 플랫폼으로 진화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전략의 큰 그림이 이제야 완벽하게 이해가 되네요. 엔비디아와의 동맹, 그리고 데이터 센터와 전력 선점, 서비스 확장까지. 자, 그럼 이 대담한 전략이 현실 세계에서는 어떻게 숫자로 나타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죠. 네, 재물을 봐야죠. 2025년 2분기 매출이 12.1억 달러, 전년 동기 대비 무려 207%나 증가했습니다. 성장세는 정말 경이로운 수준인데 동시에 순이익은 마이너스 2.9억 달러의 손실을 기록했네요. 이 엄청난 격차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바로 그 지점이 코어위브 투자의 가장 어려운 부분이면서도 동시에 가장 흥미로운 지점입니다. 207%의 매출 성장은 이 회사의 전략이 시장에서 제대로 먹히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죠. 네, 매출 총회익률도 74%로 아주 높아요. 이건 뭐냐면 제공하는 서비스 자체의 수익성은 매우 좋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그 마이너스 2.9억 달러의 순손실은 방금 우리가 길게 이야기했던 그 미래를 위한 투자, 즉 데이터 센터 짓고 전기 확보하는 데 들어가는 막대한 캐펙스와 운영 비용 때문입니다. 아, 그 수직 통합 비용이군요. 맞습니다. 이건 버그가 아니라 그들의 성장 전략에 내재된 기능인 셈이죠. 다만 시장의 우려는 그 기능에 들어가는 비용이 예상보다 너무 큰 것 아니냐는 겁니다. 그렇죠. 우려할 만하죠. 실제로 2분기 주당 순액 EPS가 시장 예상치였던 주당 마이너스 0.23달러보다 훨씬 나쁜 마이너스 0.60달러를 기록하자마자 주가가 급락하기도 했습니다. 성장을 위한 계획된 적자라고는 하지만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불안할 수밖에 없겠네요. 이런 상황에서는 가치평가, 그러니까 밸류에이션을 하기가 정말 까다로울 것 같은데요. 자료에도 두 가지 상반된 분석이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현재 코어웨이브를 두고 시장은 두 가지 잣대로 아주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할인 현금 흐름, DCF 분석이라는 미래지향적인 관점입니다. DCF, 네. 이 분석은 지금의 적자는 미래에 훨씬 더 큰 이익을 위한 투자다라고 보는 거죠. 코어웨이브가 현재의 수주 잔고를 성공적으로 매출로 전환하고 수직 통합 전략이 성공해서 마진이 개선될 경우 미래에 창출할 그 폭발적인 현금 흐름을 현재 가치로 환산하면 주당 152.77달러의 가치가 있다는 분석입니다. 와, 152.77달러요? 지금 주가가 71달러 정도인데 2배가 넘네요. 네, 현재 주가 대비 2배 이상의 상승 여력이 있다는 아주 낙관적인 시각이죠. 정말 공격적인 목표치네요.
그 분석에 맞으려면 앞으로 모든 계획이 정말 순조롭게 진행되어야 한다는 가정이 깔려 있겠군요. 다른 관점은 어떤가요? 다른 하나는 주가 매출 비율, PS 분석이라는 현재의 상대가치 평가입니다. 코어웨이브는 아직 이익을 내지 못하니까 주가 수익 비율, PE로 평가할 순 없고요. 대신 매출액 대비 시가총액이 어느 정도인지를 보는 거죠. 네, 성정주를 볼 때 많이 쓰죠. 현재 코어웨이브의 PS 비율이 약 8배 수준인데 클라우드 인프라 관련 동종 업계 평균이 19.9배인 것과 비교하면 현저히 낮습니다. 즉, 연 200%씩 성장하는 기업의 주가가 매출액 대비로는 아직 비싸지 않다. 성장성을 감안하면 오히려 매력적이다라고 해석하는 관점인 거죠. 두 관점 모두 일리가 있네요. 결국 미래의 청사진을 얼마나 믿느냐의 싸움인 것 같습니다. 물론 리스크도 명확히 짚어야겠죠. 수익성 문제 외에 CFO의 주식 매도 같은 내두자 거래도 언급되어 있던데요. 네, 약 48만 달러 규모의 매도였는데 회사 규모에 비하면 사실 아주 큰 금액은 아닙니다. 보통 이런 매도는 스톡옵션 행사 후에 세금을 내기 위한 경우도 많아서 그 자체로 위험 신호라고 단정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아, 그럴 수 있겠네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부자의 매도는 단기적으로 투자 심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민감한 사안인 것은 분명하죠. 더 근본적인 리스크는 역시 장기적으로 AWS나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거인들이 결국 GPU 확보에 성공하고 본격적인 가격 경쟁에 나설 경우입니다. 아, 치킨 게임이 시작될 수 있다. 그렇죠. 그때도 코어웨이브가 지금과 같은 높은 마진을 유지할 수 있을지는 계속 지켜봐야 할 가장 큰 과제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의 논의를 한번 종합해보죠. 제가 이해한 코어웨이브는요. AI 인프라라는 거대한 파도의 최전선에서 엔비디아라는 강력한 파트너의 서핑보드를 독점적으로 받아서 파도를 타는 선수네요. 네, 딱 맞는 비유입니다. 그런데 더 멀리 더 큰 파도를 타기 위해서 지금 당장 돈을 버는 것보다 그 서핑보드를 만들고 보관할 거대한 공장, 즉 데이터 센터와 전력을 짓는데 모든 돈을 쏟아붓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습니다. 이러니 주가 변동성이 클 수밖에 없겠군요. 아주 정확한 요약입니다. 우리의 다차원적 분석의 결론도 바로 그것입니다. 코어웨이브는 미래 성장 잠재력에 기반한 구조적 저평가 가능성, 그리고 대규모 투자로 인한 단기 수익성 악화 및 확장 리스크, 이 두 가지가 아주 선명하게 공존하는 전형적인 고위험 고수익,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성장주라는 거죠. 고위험 고수익? 네. 미래의 과실은 아주 달콤할 수 있지만 그 열매를 맛보기까지의 과정은 결코 순탄치 않을 겁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 기업을 관심 있게 지켜보는 청취자 입장에서 어떤 포인트를 가장 유심히 추적해야 할까요? 어떤 숫자가 우리에게 신호를 줄 수 있을까요? 장기적으로는 역시 그 301억 달러의 수주 잔고가 약속대로 실제 매출과 이익으로 얼마나 잘 전환되는지를 봐야 합니다. 그리고 데이터 센터 직접 인수와 같은 수직 통합 전략이 정말로 장기적인 비용 효율성 향상과 마진 방어로 이어지는지를 실적으로 증명해야 하죠. 네. 이걸 확인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단기 지표는요, 바로 분기별 실적 발표에서 나오는 캐펙스, 즉 자본 지출 규모와 순손실의 변화 추이입니다. 이 두 숫자가 시장의 예상 범위 내에서 잘 관리되고 있는지, 혹은 적자 폭이 점차 줄어드는 개선의 조짐이 보이는지, 이걸 면밀히 추적하는 것이 이 기업의 항해 방향을 가늠하는 가장 중요한 나침반이 될 겁니다. 캐펙스와 순손실 추이 꼭 기억해야겠네요. 오늘 코어웨이브에 대해 정말 속속들이 파헤쳐본 것 같습니다. 단순한 GPU 임대 회사가 아니라 엔비디아와의 강력한 동맹을 바탕으로 AI 시대의 석유인 컴퓨팅 파워를 공급하고 더 나아가 그 석유를 저장하고 운송하는 데 필요한 파이프라인과 정유시설, 즉 물리적 인프라까지 장악하려는 거대한 야망을 가진 기업이라는 점이 특히 인상 깊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께 생각해볼 질문을 하나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질문인가요? 모두가 화려한 AI 모델과 소프트웨어에 열광할 때 코웨이브는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가장 근본적이고 원초적인 자원, 바로 전력과 공간을 선점하는 데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먼 미래의 코웨이브의 진정한 경쟁 상대는 AWS나 구글 같은 다른 클라우드 기업이 아니라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미래의 에너지 비용과 부동산 비용 그 자체가 아닐까요? 와, 이 질문을 곱씹어 보시면 코어위브라는 기업의 본질과
그들이 마주한 진짜 리스크를 더 깊이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투자 판단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을 명확히 말씀드립니다. 저희는 단순 참고용 정보나 분석을 제공할 뿐 특정 종목이나 섹터에 대해 매수나 매도를 절대 추천하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합니다.